자, 여러분, 살기, 읽기, 그 다음에 이제 짓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글만 지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지었던 글이라는 집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남았거든요. 자, 여러분의 삶을 그 어떤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단 한 가지 방법, 단 한 가지라 하면 좀 거짓말일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책을 쓰면서 애쓰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애쓰면서 여러분의 삶을 책으로 남기는 과정.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지막 이제 담론으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담아내는 애쓰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애쓰기, 책 쓰기. 제가 이 책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 책 제목보다 책 쓰기를 본질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애쓰기는 뭐냐면요. 첫 번째, 애는 사랑의 자입니다. 자, 애쓰기니까 애자를 사랑 애자로 딱 넣으면 쓰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까 어딘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메리 올리버가 우주에게 우리가 준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여러분이 쓰기를 사랑하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이걸 조금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문장이 과연 나의 마음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는 것일까? 이렇게 끊임없이 글을 쓰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철학도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아니고요. 사랑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강력하게 알려는 삶의 강도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책 쓰기가 애쓰인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애간장을 녹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 쓰기는 뭔가를 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힘든 삶을 하나의 작품으로 녹여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이 애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간장을 녹이는 것이 애쓰기의 두 번째 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어느 정도 예상했듯이 애쓰기는 아이의 애자, 신생아입니다. 여러분 애 쓰다 보면 애도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쓴다는 것은 정말 내가 엄청난 애를 써가지고 신생아가 나오듯이 위대한 작품 하나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책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하면 여러분의 삶 누구나 다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 쓰기가 애쓰기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런 말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자와 작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사람을 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작가라고 할까요? 예, 제가 보기에 제가 좋아했던 한 사람의 이 글을 인용해 볼까 합니다. 그럼에도 작가로 살겠다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저자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뜻하지만 작가라는 말은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자가 하는 일과 작가가 하는 일은 다르잖아요. 근데 작가는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자기가 그걸 하나의 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잘못되면 저자가 됩니다. 이런 언어 유희를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좋아하는 파블로 피카소의 명언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걸 제가 잠시 이렇게 패러디를 할 건데, 화가는 태양을 취해서 노란 점으로 표시한다. 예술가는 노란 점을 취하여 태양으로 만든다. 여러분, 뭔가 이해할 것 같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화가와 예술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화가는 태양을 갖다가 노란 점으로 표시하는데 예술가는 한몫 더 해가지고 그 노란 점에서 태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아래서 우주의 원리를 파악해내는 윌리엄 블레이크처럼 예술가의 안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자는 일상을 경험하면서 단상을 쓰지만 작가는 짧은 단상 속에서도 엄청난 그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비범한 일상을 이렇게 상상한다고 제가 이렇게 앞에 문장을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저의 문장으로 이렇게 패러디 해본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저만의 문장 창작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짓고 남다른 책을 쓰려면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철학자들의 네 가지 개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거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네 가지 개념의 공통점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상황과 전혀 다른 낯선 상황에 가서 자꾸 낯선 환경과 마주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색다른 글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벨트와 운벨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주 쉽게 구분하면 이런 거예요. 풍뎅이가 우물에 살잖아요. 얘가 평생 이 우물에만 살면 이 세상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뎅이가 어느 날 바람에 날려가가지고 저쪽 이상한 우물에가 떨어져 봤어요. 그러니까 이 풍뎅이는 난생 처음, 와,
여기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난생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움벨트는 모든 생명체가 저마다 바라보는 주관적인 시각이 움벨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풍뎅이는 풍뎅이대로,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저 하늘을 나는 새는 새대로, 이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들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인간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이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사고방식일 수 있다는 거고, 또 똑같은 인간도,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개념이 저는 움벨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좋아하는 생물학자, 칠레 인지생물학자 마투라나라는 사람이 구조접속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 구조접속이 뭐냐면요, 한 생명체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환경이 원하는 대로 내 신체와 뇌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바뀌면, 이 신체 구조가 바뀌면 이 구조가 또 환경의 구조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생명체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전문용어로 구조접속이라고 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졌잖아요. 농사 지을 때 제 신체 구조가 맞게끔 농경생활, 수렵, 어로 채취 생활에 맞게끔 신체 구조가 잘 정립됐었는데, 제가 또 공고 가가지고 용접을 했잖아요. 그럼 용접하려고 하는 신체 구조하고 또 용접하고 맞아야 내가 또 그 상황에서 잘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하도 안 하던 공부를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부하는 상황과 내 신체, 정신 구조가 맞아야 거기서 내가 또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만나면서 신체, 어떤 생각의 구조를 끊임없이 계속 바꿔나가는 이런 접속 경험이 많은 사람이 책을 또 엄청나게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롤랑 바르트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 사진예술가, 철학가이기도 한데, 여기 스튜디움과 푼쿠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사진을 딱 봤을 때 늘 익숙한 방식으로 사진을 보는 방식이 스튜디움입니다. 그런데 푼쿠툼은 뭐냐면요, 내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사진 이미지의 특정 어떤 요소가 갑자기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내 뇌에다가 깊은 상처를 만드는 것을 푼쿠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푼쿠툼은 원래 어원이 뭐였냐면요, 깊게 패인 흠입니다. 홈. 그러니까 낯선 자극이 내 뇌세포로 침범해가지고 내 뇌세포를 이전과 다르게 깊은 상처를 만드는 이런 자극을 받아야 내가 이전과 다르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들레지의 아장스망이라고요. 저거 영어로 번역하면 arrangement, 배치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아침에 여러분 학교에 갔는데 학교 교실에 뱀이 기어다니면 뱀과 학교 교실, 그럼 이건 전혀 낯선 배치잖아요. 그때 사람은 낯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막걸리를 못 마시겠지만 성인들한테 막걸리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아장스망이 뭐냐? 막걸리, 비 오는 날 등산 갔다 와서 파전 먹고 트립 나오고. 그러니까 막걸리의 배치는 막걸리, 등산, 비 오는 날 파전. 그러면 막걸리에 대해서 글을 쓰라 그러면 이런 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막걸리, 비 오는 날 등산 갔다 와서 파전 먹고 트립 나오고 밖에 못 써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막걸리에 대해서 새로운 글을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걸리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마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막걸리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3병을 마시세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못했던 이런 아픔이 있으면 세계 최초로 막걸리와 새벽을 연결시켜서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레지는 이런 아장스망을 통해서 우발적 마주침이 계속 다름과 차이가 반복되는 사람만이 이전과 다른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개념도 결과적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전과 다른 글을 쓰고 다른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만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저쪽 세계, 경계로 넘어서려고 하는 이런 안간힘, 즉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 온몸이 느끼는, 오감으로 느끼는 이런 감각적인 체험들이 새로운 글짓기, 책 쓰기에 저는 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책을 써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이 책은 사람들한테 나침판을 제공해 줍니다. 나침판이 뭔지 아시죠?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한테 어디로 갈 건지.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책에는 길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가서 진짜 길은 책을 읽고 나가서 진짜 길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창입니다. 창, 윈도우. 책을 하나 읽으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윈도우 창문이 하나 생기고요. 2개를 읽으면 창문이 2개.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창문이 여러 개지만 책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은 깜깜한 방에서 창문 없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책은 거울입니다. 왜냐하면 책은 내가 책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의 저자를 읽고 와, 이 저자는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책은 나한테 반성하게 만드는 촉매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짤막한 사례를 통해서 3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자, 제가 제주도에 가서 100km 마라톤을 뛴 적이 있는데요. 3일 내내 1등하는 일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저 친구는 볼 수 있을까? 예, 저는 뒤에서 뛰면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 감상하고,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는 속도가 우리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빨라지면 각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렇게 천천히 뛰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과 이 나침판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뛰면 내가 행복한 길인지를 이 100km 마라톤을 뛰면서 끊임없이 상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 제주도 100km 마라톤을 뛰면서 우리의 삶은 속도보다 삶의 밀도가 중요하구나, 각도가 중요하구나 알게 됐어요. 밀도는 뭐냐면요, 내가 매 순간 삶에서 느끼는 삶의 충만감, 행복감, 이런 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책을 쓴 것이 바로 공부는 망치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제가 교회 다니시는 분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이분들이 주행 속도에 따라서 찬송가가 다르더라고요. 보시면 60km일 때는 주와 함께 길 가고 80km일 때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시고요. 120km가 되면 요단강을 건너가세요. 그리고 120km가 되면 주여 나 이제 갑니다 하고 재미있는 찬송가와 속도를 연결시켜 봤습니다. 자, 2번째 에피소드는요, 제가 2015년도에 킬리만자로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올라가면서 나무를 관찰했더니 나무가 정상에 가까울수록 자세를 이렇게 낮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자세를 낮추고 겸손해지는구나. 나무는 왜 저렇게 정상에 올라갈수록 자세를 낮출까? 언제 강력한 바람이 와서 나무를 꺾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보는 관점이 혁명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목은 흔들리지만 고목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계속 흔들리는데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려봐야 이 삶을 뒤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보는 관점을 새롭게 정립한 다음에 쓴 책이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세상에서 보고 느꼈던 사건, 사고의 모든 경험들을 잘 메모했다가 한 권의 책으로 씁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해보고 싶은 건요, 제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저를 괴롭혔던 정말 만나면 피해가 될 사람 10명을 순식간에 생각한 다음에 브런치에다가 글을 올려놨는데 제목을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랬더니 55만 명이 이 글을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쓴 게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꼭 한번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리베카 솔릿이 이런 말을 썼어요. 읽기와 쓰기가 잘하면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내가 쓴 것을 누가 읽고 나와 연결되고 뜻하지 않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는데 경기도 부평에 있는 한 태권도 원장님이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제가 지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요, 제 책을 이렇게 저 견출지를 붙여가지고요, 저 어려운 책들을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엄청나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10명을 초대해가지고 연구실에서 이렇게 질문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쓴 덕분에 경기도 부평에 있는 저와 아무 관계없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연결되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들한테 지금 광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보잘것없고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정리해서 흔적을 축적해 놓으면 책 쓰기에 기적이 시작되고 여러분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